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조차 없이 의료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대부분이 신입생 모집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증원 규모가 커서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절반 정도를 줄여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소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서 모집하기로 확정한 곳은 성균관대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금요일부터는 서울 아산병원, 또 성모병원 등 더 많은 병원이 주 1회 휴진에 동참할 방침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에 교수들의 휴진을 알리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도 정상 진료를 하기는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2,000이라는 얘기만 할 뿐 2,000명이 어떤 지역, 어떤 전문 과목으로 배분될 것이라는 데 대한 예측 모델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과학으로 검증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 의료원, 국립경상대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들의 휴진 사태에 대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교수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이라며 병원들이 진료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휴진 사태가 길어지고 더욱 확산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첫 주에는 진료와 수술을 연기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교수들도 이후에는 동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이 주 1회 휴진에 동참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면택 신임의협회장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1대1 대화를 추진하고 협상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렇게 의사들은 병원을, 의대생들은 교실을 떠나고 있는데 정부와 의사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계속되는 갈등, 김주영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병원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도 교실을 떠났습니다. 기본적인 의견 검토조차 없이 의료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는 젊은 의료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외면받았습니다. 5월이 지나면 전공의 수련이나 의대생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휴진과 사직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갈등의 핵심 주체인 정부와 의사들 모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의료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까 우려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원 확대에도 반대지만 섣불리 대화의 장으로 들어갔다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당할까 걱정합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 의사집단 내부의 비판도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가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 정부 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정 간 대화가 수면 위로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 어느 한쪽에 결단이 없는 한 문제는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가 대체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강경파 새 집행부가 오늘 출범합니다. 의협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당선이 확정된 임현택 신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연일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 회장은 임기 첫날이 근로자의 날과 겹친 탓에 내일 취임식을 열고요. 공식 행보에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고가교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시흥 사고 현장입니다.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 반쯤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까지 15시간 넘게 흘렀는데요. 이곳은 어제 긴박했던 그 상황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제 뒤로 어제 다리 구조물을 들어올렸던 육중한 크레인이 서 있습니다. 크레인 분대 일부가 찌그러진 채 교각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 옆으로 무너져 내린 이 교각 구조물이 보이시는데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리는 요란한 경적 소리는 구조물에 완전히 압착된 작업 차량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차를 끌어내지 않으면 경적 소리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당시엔 일대 도로가 통제됐지만 1차 수습이 끝난 현재는 모두 정상 통행이 가능합니다. 시흥시청은 도로 통제가 해제됐지만 9시 이후부터 보수 작업이 이루어진다며 서행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리 기둥 위에 50m가 넘는 콘크리트 빔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 콘크리트 빔 9개가 최종적으로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인데 이 빔을 올리다 도미노처럼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크레인 2대가 양쪽에서 빔을 매달아 올리다 위치를 맞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오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방은 어제 모두 7명을 구조했습니다.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다른 현장 인력 5명과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해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해 왔습니다.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월곶동 일대를 연결하는 서해안선 우회 도로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시공사 등을 조사해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안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시흥 사고 현장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과거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최대한 덜어낸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 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정수석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왜 부활시켰는지 이해가 간다고 언급한 겁니다. 옛 민정수석실은 공직비리 감시와 사정 총괄, 여론 파악 등을 담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왔다며 폐지 의사를 밝혀왔고
당선 후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2년, 민심 청취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한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무엇보다 국정기조에 대한 민심 등을 현장에서 파악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폐지했던 자리인 만큼 과거 논란이 된 사정기능은 뺀다는 방침으로 대안명칭으로 법률수석실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일찍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사정기관들을 강하게 좀 흔들림 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법률수석실이 그런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고, 여당의 총선 참패로 각종 특검법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정기능 강화라는 의구심을 피하며 실제 민심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가 민정수석실 부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거론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야의 결단만 남은 단계인데 시민 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양측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연금개혁 관련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수용을 독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특위는 회의 시작부터 대통령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야는 일단 지난 2022년 10월부터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공론화 과정 등에 수십억 예산을 쓴 만큼 21대 임기 내 성과를 내자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대표단이 공론화 결과로 내놓은 소득 보장안을 두고 갑론을 박은 여전했습니다. 소득 보장안은 보험료율만 올리는 재정 안정안과 비교하면 보장률도 높이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선택지인데, 재정 적자와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여당 위원들은 공론화 과정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소득 보장안을 선택하게끔 설계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데다 부담이 더 커질 미래세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그런 그 아가에게 뭐 말은 못하겠지만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은 싫어요 그러겠죠. 반면 소득 보장안을 지지해온 야당 측에선 재정 적자를 강조하는 자료를 냈다며 정부 쪽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공론화 과정 역시 시민대표단이 사안을 직접 공부하며 여러 차례 생각을 바꿀 정도로 밀도 있게 이뤄졌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4.5%를 적용해가지고 누진 적자가 엄청 많이 나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보고서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고서에 있다고 느껴져요. 이젠 여야가 결단만 내리고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입니다. 다음 연금특위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금 재정은 더 악화돼 또 미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 원내사령탑 후보군을 두고도 고민입니다.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한 주 미뤄졌는데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조성되는 기류 속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9일로 미루어진 가운데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인사는 없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에 이어 김성원 의원도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해왔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나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고심 중이라 했고 TK 지역 의원들과 만났던 추경호 의원도 단순 식사 자리였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 안팎에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흘러나오는데 누군가 악역을 맡아야 한다는 언론 인터뷰가 추대론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그냥 이철규 의원으로 가는 겁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 기류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자가 원내 사령탑을 맡으면 안 된다는 불가론이 적지 않은 겁니다.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에 나서느냐, 패장을 내세워 또 한 번 당을 망쳐야 되겠냐며 날선 비판들이 잇따랐습니다. 예스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노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이번에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합당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내에선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면 가뜩이나 총선 참패로 타격을 받은 당의 혼란 수습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친윤 대세론이냐 불가론이냐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1대 국회가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구도가 더 극심해진 22대 국회의 기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1년 11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양자회담.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5월 임시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은 5월 국회의 가장 큰 화두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5월 두 차례 본회의를 주장하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거야 입법 폭주 여론전과 동시에 내부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현 국회 의석 상황에서 여권 내 이탈표가 16표 이상 나올 경우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는 50여 명의 여당 의원,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 의사를 밝힌 의원들 표심 단속이 과제로 거론됩니다.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 민주당 친명계와 조국혁신당 등 대여 강경파가 대거 원내 입성을 앞뒀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됩니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한동훈 특검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이번 당선자들은 21대랑은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의석수가 쪼그라들며 야권 입법 공세 방어가 더 어려워진 국민의힘. 친윤 영남권 의원 비율이 늘며 핵심 지지층에 기반한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거나 대통령 거부권에 더 기댈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 섞인 시선도 제기됩니다. 맞상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첫째. 두 번째는 결국 여당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걸 대응해야 됩니다. 각 당 내부 교통정리는 전국 흐름을 좌우할 마지막 변수로 거론됩니다. 여당은 이르면 6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통해 비윤계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의 등판 가능성이,
민주당은 기명 행사를 뚫고 국회에 입성한 친문 20여 명의 행보가 당 내홍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 주목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라는 시나리오는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국회 상황을 가늠할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감사한 결과 대규모 채용 비리와 방만한 인사 운영 등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먼저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불거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지자체 공무원인 자녀를 선관위에 근무하게 하려고 경력 채용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도 없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심사를 했고 그것도 100% 취업입니다. 1대1이니까.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당 책임을 져야죠. 장차관급 사무총장과 차장부터 시작해 4, 5급 일선 공무원까지 전방위적으로 특혜 채용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직접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드러났던 채용 비리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지역 선관위 위주로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실시한 경력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채용 절차에서 800여 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경력 채용 수요 조사에서 정원 초과가 확인됐음에도 장관급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거나 순위를 미리 정해놓은 뒤 면접을 진행하는 등 비리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추후 수사에 대비해 면접 관련 파일을 변조하거나 특혜 채용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선관위 간부의 경우 자신의 휴가를 셀프 결제하면서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거나 허위로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170일가량을 무단으로 해외여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급인 상임위원 자리를 법정 임기 6년보다 짧게 운영하면서 승진 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고 고위직인 3급 인원을 필요 인원보다 40% 많게 승진시키는 등 인사 운영 역시 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원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인사 감사 역시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문제가 된 경력 채용 방식을 폐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면서 불안한 물가를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은이 어제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보면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불확실성을 물가 상승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 곳곳에서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내수 부진 고착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총 19만여 가구의 누락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을 실제보다 적게 발표했는데 모두 합쳐 19만 2천 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차지하는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법인의 지정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또 지정기간 내라도 2년 연속 부진한 평가를 받거나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한 평가를 받은 도매시장은 지정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또 9개 중앙 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적용되온 최대 7%의 위탁 수수료 상한 적정성 여부 등 수수료 체계가 검토됩니다. 정부는 도매시장 경쟁 확대와 유통 경로 다양화 등을 통해 유통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마트에서 사과 한 봉지 사기도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앞으로는 사과 한 개씩 낱개로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만 사고 포장 등 유통 비용을 줄여서 가격은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사과 한 봉지에 18,900원. 치솟은 금사과 몸값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가격을 봤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하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봉지로 사 먹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몇 개씩 이렇게 샀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과의 경우 출하 단계 비용 가운데 69%가 이렇게 선별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뛰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앞으로는 이런 유통 비용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사과와 양파 등 일부 품목의 포장을 아예 없애고 낱개로 팔기로 한 겁니다. 유통 과정을 거치며 생기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청과와 축산, 양곡 외에 수산물까지 판매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거래 품목도 가락시장 수준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와 함께 물가를 잡기 위해 산지 출하 비용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지에서 상품을 나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깔판인 이른바 팔레트는 그동안 공급업체 독점으로 유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경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를 계기로 복잡한 유통 과정과 유통 마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가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대 교수회 회장이자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임정묵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의과대학을 가진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어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국립대는 처음 계획보다 절반 정도 줄였고 사립대는 100%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 먼저 이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국립대하고 사립대 여건이 상당히 다르고요. 네. 일단 사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이제 1997년, 6년도, 7년도 의대가 신설이 많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미니 의과대학 형식으로 해갖고 약 40명 정원으로 한 데가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는 이제 그 병원 자체가 굉장히 큰 병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원의 수요에 비해서 학생 수가 되게 적은 이제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그 증원이 거의 뭐 100% 된 거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는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큰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는 네. 그 아마 맨 처음에 신청 생각할 때 20-30명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늘리는 거는 많이 억제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 증원 수준이면은 뭐 학생들도 그렇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뭐 실습이라든지 그런 네. 시설 면에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될까요? 우려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의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습 위주. 네. 그다음에 아무리 수업을 이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이 교수님들이 이제 이 실습을 진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네. 그 외에 이제 임상 과목 들어가면 특히 이제 뭐 좀 옛날 표현으로 하면 이제 도부장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핸즈온으로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애들을 지금 대학교가 그 정원의 차이하고 의사 수는 교수님들 수는 학교마다 그 한 4-5배
정도 차이가 있고 네. 또 그 임상 교수 중에 그 임상 교수와 전임 교수 그러니까 교육만 하시는 선생님과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 비율이 다 차이인데 네. 거기에 일률적으로 그냥 뭐 100%를 린다 50%를 린다 하면 학교도 의과대학 교육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네. 교수진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이런 증원이 됐을 때 네.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수 수가 학생 수가 2배 증원되면 교수 수도 2배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는 교수를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다 적정 조건도 있고 또 무조건 임상을 하신다는 교수님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교수님으로 다 이렇게 교육까지 하시고 그런 게 꼭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금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기간은 아무래도 저도 뭐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정부와 의과대학 간에 좀 협의가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네. 걸릴 거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교수의 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서울권의 의대는 보니까 증원 규모가 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꼭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입시 제도 자체가 어떤 적성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 전망이라든지 취직이나 이런 일자리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다른 대학에 있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으로 뭐 휴학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게 심하거든요. 특히 네. 이공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현상이 심해갖고 네.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의대 정원이 이렇게 준비 없이 급진적으로 늘었을 때 뭐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이런 게 벌써 지금 뭐 직장인도 자기 직장 그만두 준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연쇄 효과가 나서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게 이공계 육성 정책 이런 거에 또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신중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네. 이건 남의 일은 아닙니다. 네. 전국적으로 좀 학생들이라든지 이동이 있겠군요. 네, 이런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는 또 서울대 그리고 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 자율적으로 이제 휴진을 돌입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국민들이 약간의 불편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는 당장은 영향은 안 줄 것 같은 게 옛날에 저희 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맨 처음에 이제 전공의들이 네. 이제 휴직을 하고 한 달 시한이 돼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또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 그때도 언론 보도하고는 달리 네. 실제적으로 뭐 집단 휴직이 아니고 네. 뭐 개별 휴직이고 응급과나 필수 진료과는 제외했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은 뭐 하루 진료가 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단지 이 문제가 그런 휴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이 의사 선생님들의 정서라든지 사실 이제 의사 인력이 대체 불가능한 수요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국민들의 이 고충을 네.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네,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원점 재검토라는 게요. 그렇다면 증원이 절대 안 된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걸 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국민들 정서는 지금 의대 증원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 안 된다는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의사가 더 필요하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좀 배분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부는 사회적 지금 문제를 갖고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회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이 지방 대학의 이 소멸 문제를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의료계에 이제 적응시켜갖고 일단 그 중에 하나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그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의료 의사의 거는 사실 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료 문제적인 걸 봐서는 당연히 저기 그 정원을 최소화해달라 증원을. 근데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해달라. 이게 이제 충돌되는 건데 네. 그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000명인데 제가 전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그 이 숫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정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긴 저희가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좀 그 학교에 지금 대학의 의견들이 무시되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도 좋지 않나. 네. 예, 그리고 또 어제 법원 판결에서도 뭐 일단 그 어떤 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정원을 좀 유보해달라 증언을 한 그런 것도 네. 있었으니 이런 거로 해서 좀 더 슬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학교의 지금 내부 그 현재 상황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중간고사 기간인 건가요? 아니면 끝났을 시간인가요? 뭐 지금 중간고사 한창 보고 있죠. 아, 네. 근데 이과대학은 저희 일반 대학하고 달리 좀 학기가 좀 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중간고사의 개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조차도 뭐 중간고사를 하기보다는 뭐 퀴즈를 해갖고 저만 해도 뭐 시험을 몇 번 보니까요. 네. 어제도 우리 학생들 시험 봤는데 그래서 그 개념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 의대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대학도 그렇고 좀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갖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대 이 정원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앞으로 그 정원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게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네. 그 큰 걱정의 우려 시선이 굉장히 학교에도 높습니다. 네.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유급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도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물론 이제 그 안에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뭐 나누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교수들이 받아들이기엔 뭐 거의 100% 가까이 뭐 네. 95%이 지금 동맹유학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의대 교육은 다른 대학 교육하고 달리 블록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뭐 수업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여러 명의 교수가 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가리키는데 그 한 분야가 안 되면 네. 어차피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지금 유급이다 이 문제를 떠나갖고 네. 그 소위 말하는 기능적으로는 이미 유급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저거 하기 위해서 뭐 야간 수업을 활용한다, 방학 수업 활용한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물리적으로는 지금 5월 달도 이제 거의 5월달 초반이 이제 그 인내할 수 있는 최대인데 이미 네.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정말 크게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정원 늘렸는데 유급까지 되면 이 교수님들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감당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이런 면에서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는 뭐 마련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는 걸까요? 학교에 마련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교육 문제, 의과대학은 의료 문제, 근데 정부는 사회 문제로 해결해서 이게 다 앵글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아직까지는 뭐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일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에는 공감대를 이뤘거든요. 어쨌든 증원은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일견 발전됐다 볼 수 있지만 의료계가 만족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부가 얘기한 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필요성과
어떤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중점 두고 했지만 이 사회적 필요성을 갖고 의료 개혁을 할 때는 의사의 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영수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를 밀어들고 우리가 어떤 점 여러분들이 어떤 점 고려하겠다라든지.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이런 정치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따라라.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 거고 지금 대학도 큰 문제가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정을 하면 그냥 무조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평교수님들의 의견, 평교수님들도 역으로 말하면 국민들하고 비슷합니다. 꼭 의사 선생님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합쳐져 갖고 이게 어느 하나의 합의를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보건부 이런 쪽에서 그냥 톱다운으로 내려오면 네. 그 평교수나 평의원회 쪽에서 이게 심의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그 결과만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해 갖고 그냥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좀 그 지향돼야 돼서 좀 소위 말하는 어떤 대학의 자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 의료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런 차원은 좀 그 리더십을 그 정부가 좀 발휘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진 지 석 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갈등을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지금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 사회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의료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각자의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의료계는 의료계, 교육계는 교육계 있기 때문에 일단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 모인다는 게 의료는 의료 중심으로만 모인다. 네. 정부는 정치가 중심으로 모인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좀 더 그 대학이라든지 의료계라든지 정치가들이 이제 좀 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정부가 부여하고 네. 그들이 좀 어떻게 되건 간에 그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일 힘든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 그다음에 두 번째 힘든 거는 그 전공의들이나 전공의들 사실은 얘기할 게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으나 전공의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대한 처우라든지 많은 얘기가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런 점이 다 녹아들어서 조금이라도 하는데 핵심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로드맵을 만들고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식으로 갈지, 아니면 영국식으로 해서 뭐 민영화가 될지, 아니면 공공재로 할지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그 대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회 임정묵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함께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의 승부처인 물가 상황을 점검합니다.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 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통 경로인 온라인 도매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존 유통 경로의 경우 공영 도매 시장 경쟁 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 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첫 과제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E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 제도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정용 게임기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님,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 문체부 차관이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 어떨지 알아보죠.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상쾌한 5월의 첫날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파란 하늘과 소나기입니다. 두 단어가 다소 상반되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중부를 중심으로는 낮 동안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호남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3.9도로 서늘함이 감돌았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정오에는 20도, 오후 2시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반면 남부는 다소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까지 산발적인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호남에는 한때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은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는데요. 광주 20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16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낮 동안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다소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흡수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잠시 여유로운 산책을 하며 비타민 D도 흡수하고 춘곤증도 이겨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네, 어젯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밤사이 9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물 주변으론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한 세대에서 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50대 남성 거주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등 5명이 구조됐고 28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김포시 구례동 일대에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지 9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5분도 안 돼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지만 승강기 갇힘 사고 등 피해 신고가 2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역사한 승강장에 짐을 든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3번역에 가셔서 아까 그 열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진주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창원중앙역에서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기관사의 건강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열차에서 내린 승객 316명은 승무원 교대가 이뤄질 때까지 40분가량 대기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건강 이상을 호소한 기관사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올해 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10대 2명을 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가 그동안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있고 119 구급차가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교차로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자매들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충남 공주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부장교사 A씨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이제 밖을 나갔더니 차가 이제 서 있었고 여학생 둘이 이제 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가해자분은 이제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발생 넉 달이 다 돼가지만 A씨는 아무 문제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은 보고받은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큰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추가 조사나 교육청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A씨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와 충남도 교육청이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한 건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 통보가 이뤄진 지난 3월로 사고 발생 2달 만이었습니다. 다친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사받지 못해 경찰 통보가 늦어진 건데 도교육청은 사고 내용을 파악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교사의 직위 해제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직위 해제와 별도로 징계 의결 요구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한 달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A씨가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최대 파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가 명확한 만큼 빠르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법원 신문이 열렸습니다. 어도어 측은 애초 요구가 무리했다면서도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하이브 측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건 지난주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확인됐다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 측에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하이브 측의 신청 닷새 만에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신문은 당사자 없이 소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던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바에 따라서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 열릴 거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드린 말씀을 5월 13일까지 드리겠다. 여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법정에서 한 말이니 거짓말은 아닐 거로 생각한다며 일정대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신문기일은 잡지 않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걸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3주 정도 걸리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더 일찍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법원이 하이브 요구를 받아들이면 결정 15일 뒤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어도어 측이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하이브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총이 소집돼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이 상정되면 사실상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엔 없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경찰 고발에 이어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까지 하이브와 민희진 측 갈등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날로 격화하며 이를 진압하는 경찰과의 무력 충돌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내 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자 학교 당국은 시위대에 퇴학을 경고했습니다. 대학가 반전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한밤중 중무장한 경찰이 대학 캠퍼스에 진입해 시위대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뿌리기도 합니다. 눈물 범벅이 된 학생들은 물로 얼굴을 씻어내면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칩니다. 역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이어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위대에 텐트를 철거하고 학생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Right now, we are here showing our support, and we invite any community members that want to come to support these students to defend their right to protest, and to make it clear to the university that we do not want cops on our campus, we do not want cops mobilized against our students. 미국 전역의 반전 시위를 촉발한 컬럼비아 대학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텐트 농성 중인 시위대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당국은 체포와 함께 무더기 정학 조치를 내렸고 이에 시위대는 학생처장실이 있는 해밀턴홀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유대주의는 반대하지만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존중한다며 중립을 유지하던 백악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 president believes that forcibly taking over a building on campus is absolutely the wrong approach. That is not an example of peaceful protest.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학생 10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미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점화한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는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과 호주, 레바논 등 전 세계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대학 곳곳에서도 동조 시위에 들어갔고 아랍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레바논 대학가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휴전 협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자 지구의 라파로 진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하마스에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까지 최종 대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 진입작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상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에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אנחנו נשלים את יעדי המלחמה. אנחנו נפנה את האוכלוסייה האזרחית כדי שנוכל להתמקד במחבלים כפי שעשינו עד עכשיו. 전쟁 범죄 혐의로 자신과 군 수뇌부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체포영장 발부설은 이스라엘 지도부를 마비시키려는 반유대적 증오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Branding Israel's leaders and soldiers as war criminals will pour jet fuel on the fires of anti-Semitism, those fires that are already raging on the campuses of America and across capitals around the world.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발언은 연립정부 내 극우파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파 강요들은 연정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휴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경파들의 압박 속에 어젯밤 예정된 이스라엘의 전시 강요회의는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오늘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린 뒤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집트에 대표단을 보내 휴전안을 검토한 하마스는 현재 수뇌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언제라도 라파 공격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에 도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막판 설득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매파적 동결이 유력합니다. 현재 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시장이 주목하는 건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리 전망치가 담기는 점도표 발표가 없다 보니 모든 관심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발언에 쏠리고 있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실제로 최근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은 2.8%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한 2% 물가와 더 멀어지면서 금리 인하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지난 FOMC 회의 때 밝힌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아예 올해 모두 동결하거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올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나 홀로 호황이었던 미국 경제가 다소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까지 열어두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9월 금리 인하 정도, 올해 동결 가능성도 저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상승은 조금 저는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한다? 그거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한국은행도 물가 불안과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로 섣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큰 만큼 이번 FOMC 발표 직후 이루어질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첫날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관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향후 기준금리 전망 그리고 우리 증시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쉽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뉴욕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는 1.49%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1.57% 하락. 나스닥은 이제 크게 좀 빠졌습니다. 2.04%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다 하락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이제는 지켜보는 관망세를 넘어서 지금 아마 실망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급락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번에 아마 FOMC 회의의 그 기자회견 때 아마 이러한 어떤 스탠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는 우려스러운 제기가 되면서 3대 지수 다 빠졌고요. 두 번째는 높은 임금 지표로 인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고용 비용 지수 전분기 대비해서 1.2% 상승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 1%보다 더 높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4분기 기록한 0.9%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지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금리 떨어뜨리기는 좀 무리다라는 이제 시그널로 읽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은 고용 열기가 뜨겁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더 멀어진다. 결국에는 증시, 투자 시장 쪽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 뉴욕 3대 지수 다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이라는 실망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온 점 이 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고용 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 말씀해 주신 대로 1.2%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건데요. 자,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망을 들려주실까요? 일단은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일단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높다는 얘기는요. 경기가 아직도 이제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는 나왔지만 하지만은 이제는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지표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타이밍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영향들이 이제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게 아마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는 참고를 해서 아마 금리에 대한 어떤 향배를 가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FOMC 회의에서 과연 이런 지표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동결은 확실한데 어느 정도 이제 매파적 스탠드를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고용 비용 지수에 대한 전분기 대비해서 1.2%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금리에 대한 인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그 테슬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날에 15% 가까이 상승했던 테슬라 주가가 크게 휘청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그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조기 금리 인하 시그널이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돼. 그러면은 주식시장, 특히 이제 투자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기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지금은 싹 사라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기 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빠지고 있는 추세, 바로 이러한 어떤 맥락과 같이 한다는 것이고 이제 전날 밤에 테슬라가 15%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15% 올랐던 이유가 중국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사실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갑니다. 중국 가서 리창 총리 2인자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적합성, 그러니까 데이터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호조세 15% 올랐지만, 하지만 지금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변동 삼아서 5% 이상 빠졌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술주 모두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경제 관련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이걸 먼저 소개하고 관련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한 56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5.4% 늘어난 54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15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그 흑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엔화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인데 우리 수출 기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엔저 현상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의 전망, 이게 우리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우리가 일단 1분기에 수출이 잘 됐던 이유는요, 뭐 평가는 이제 한 반반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반도체 호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더더욱 일어나고 있고, 무역 흑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에 잘 수출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해보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상 이게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무역 호조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이제는 엔화와 이제는 일본 경제와의 어떤 시그널도 있거든요. 실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강달러가 지속되다 보니까 엔화 약세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내부에서도 사실상 엔화 약세를 유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마이너스 금리 계속 유지했었죠.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미미하게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엔화 약세를 유도했었어요. 그러면 일본 기업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증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와의 일본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이 굉장히 유리한 추세로 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맞붙었을 때에 좀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엔화 약세의 어떤 시그널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수출 증가세 호조,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경제의 시그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유리하고 굉장히 뭐 좋은 시그널인 것은 확신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엔저 현상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또 인기가 많아질수록 사실상 엔화 약세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지속되는 한, 한마디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인기가 많아질수록 엔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30년, 뭐 잃어버린 20년 계속적으로 일본 경제는 저성장을 걷고 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일본 중앙은행은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은행이 다 금리를 높였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자국 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인 이런 엔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과의 경쟁에서, 구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긴장할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마 지금 엔화 약세에서 굉장히 즐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일본 여행을 즐기신다든지 뭐 일본에서 뭔가 사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본 엔화 약세를 통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는 없는 구조이죠. 왜 그러냐면 한미의 그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본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미국에서 먼저 금리 인하가 단행돼야지만 사실상 우리도 그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드를 취할 텐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아시겠지만 요번에는 이제 동결입니다. 그다음에 6월에도 있는데 6월도 동결되고, 9월에 빨라도 9월에 금리 인하가 한번 단행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나오곤 있는데, 이것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또 일부 투자은행에서는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빨라도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한다? 그럼 우리는 금통위가요, 10월과 11월에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가 10월이나 11월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 단행을 안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연내 한 번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긴축 상태가 더 오래 간다는 얘기고, 이 긴축 상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제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 분들, 돈이 안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통 지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왜? 경기가 계속적으로 긴축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장에 나가보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흐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이러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사실 금리의 향배를 보면은 하반기 금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연준 회의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록적인 엔저에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은 반기고 있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물가 부담을 호소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의 기록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저렴해진 관광 비용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My Canadian dollar, of course, I get more yen. It's almost, I think I paid about 100. For $1, I got 100 yen. Where I was here in November and I got 90 yen for $1. So my buying power is better. 심지어는 싸다고 생각해 미리 엔화를 샀는데 더욱 내려가 손해를 봤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For my side, I exchanged my yen before when I thought it was pretty favorable, and it's just like I thought I hit it pretty well, but it's again I think it's changed about 6% in the last like 3 months or something, so it's been pretty insane. So I've lost out a bit on that sense.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외 여행은 엄두를 내기도 힘듭니다. 今までは年に1回とか行こうと思って行ってたんですけど、コロナが明けてようやく行けると思ったら円安になって、なかなかちょっと厳しいです。 달러당 엔화가 장중 160엔대까지 올랐다가 155엔대까지 급락하고 이후 또다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실상 개입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금융당국은 말을 아끼며 국제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激しい異常ともいえる変動が国民経済にもたらす悪影響には看過しがたいもの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引き続き必要に応じて適切な対応をしてまいりたい。 엔화 약세로 일본 내 각종 주요 생필품의 가격이 갈수록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과 취약층에 대한 타격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6배 정도 늘 것으로 전망돼 관광업계는 모처럼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2천여 명을 태운 7만 7천 톤급 대형 크루즈가 제주항에 들어섭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배에서 내립니다. 济州岛原来是不太了解的，因为这个游船呢，就专门到这个地方来，我们到别的地方还没有那个计划呢，所以这个是第一个计划。 크루즈를 타고 온 관광객들은 8시간가량 제주에 머물며 관광과 쇼핑 등을 즐깁니다. 제주에 오는 크루즈들은 단기 체류가 많은데 앞으로 관광객 반응이 좋으면 1박 2일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용두암을 방문한 중국인들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주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중국인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다. 我还想再过来，因为风景宜人嘛，而且离中国很近的，我们就是肯定会经常过来的，而且这个梦想号邮轮也很方便。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도 많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103편으로 지난해보다 3배 늘었습니다. 비행기와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호텔과 전세버스 업체 등은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 발길에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1,600객실 중 90%가 넘는 객실이 예약된 중 높은 예약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에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린이날 연휴 동안 내국인 관광객 17만 2천여 명도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모처럼 관광업계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최대 절반 이상을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K패스 어떤 카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K패스는 일부 소규모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사용되는데요.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사용하면 적용이 됩니다. 15회 초과 사용분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그 달에 사용한 교통비 전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되는데요. 일반 이용자는 사용액의 20%,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만 원치의 교통카드를 이용했다면 일반인은 2만 원, 청년은 3만 원, 저소득층은 5만 3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단 환급액의 최대 기준치는 월 60회 사용액이 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물론이고요. 광역버스, GTX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표를 사야 하는 고속버스나 고속열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적립액을 받고 신용카드는 다음 달 결제 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K패스는 발급 신청 일주일 만에 100만 명 넘게 보유하게 돼 기후 동행 카드보다 초반 열기는 더 뜨거운데요. 두 가지 중 본인에게 뭐가 더 유리한지는 사용 액수에 따라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상품을 골라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되고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6월 30일까지 앱에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추진됐던 움직이는 다리 가동교 계획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계획 취소로 정부 예산 13억 원이 들어간 설계는 무용지물이 됐고 협력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제보는 Y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출 대한민국을 이끌던 전초기지 부산항 북항. 부두가 있던 자리에 속속 건물과 도로, 공원이 생기는 등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1911년 완공한 1부두와 새로 조성한 마리나 사이는 부산항만공사가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계획한 곳입니다. 안쪽 바다에 함상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사업계획 9차 변경안이 지난 2020년 12월에 발표된 뒤에 나온 구상입니다. 움직이는 다리, 가동교로 평소에는 관광객이 지날 수 있게 하고 배가 오갈 때는 한쪽으로 접히게 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던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2월 부산항만공사는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애초 8개월이었던 설계 기간은 경관 심의 등 여러 과정이 추가되고 부산항만공사 내부 사정까지 겹쳐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교량 방식이라 국내에는 없는 기술을 외국에서 찾거나 개발해야 해서 이 길었던 설계 과정에는 시공사 3곳도 참여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약속한 게 없었지만 항만공사와 특정 공법에 대한 기술 협약을 맺었고 설계가 끝나면 실제 시공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 오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겁니다. 정말 전 세계를 다 뒤져서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예산적인 측면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런데 설계가 끝났는데도 공사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해 알아보니 부산항만공사가 가동교 계획을 철회한 뒤였습니다. 지난해 2월 해수부가 발표한 재개발 사업 10차 변경안에서 함상공원이 빠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걸 갖다가 함상공원이 없어지는데 또 돈을 갖다가 들여갖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그냥 저희한테 불편함이 되더라고요. 정부 예산 13억 원을 들여 완성한 설계를 써보지도 못한 자리, 대신에 5억 9천만 원짜리 다른 설계가 준비 중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보행교를 만들겠다며 설계 용역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참여했던 시공사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지만 제가 그래도 국내에 최초로 하는 교량이다. 좀 자부심을 갖고 하자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결국 이렇게 좌초돼 버리니까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추진하게 되면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 줄게 돼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리 완공 후에 책임을 지게 될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거로 판단해 가동교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우리 사회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 노동자들의 고충을 짚어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일을 시키고 돈은 주지 않은 일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포천시의 작은 가구 공장에서 일해온 네팔 국적 A씨.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으면서 하루 12시간씩, 바쁠 땐 일요일 하루만 쉬면서 꼬박 6년을 일했습니다. 일만 있으면은 토요일도 일했어요. 병원 가서 좀 약 좀 받아서 보내고 와서 평일에 또 일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수당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2달치 임금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업주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까지 준비 중입니다. A씨를 포함해 이주 노동자 4명이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등은 모두 2,500만 원에 달합니다. 내가 여기서 돈 벌고 보내야 되니까 내가 월급 안 받으면 가족들이 생활에는 힘들어요. 밥 먹는 거 돈도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평균 임금은 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 정도는 나중에라도 임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일부만 받거나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그걸 받을 방법도 모르고 타국에 와서 싸우지도 못하는. 조사에 응한 80%는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의 진정도 제기했다고 답했지만 의사소통과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언어 장벽을 넘어 노동 조건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담당하던 외국인 거점 지원센터는 관련 예산 71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9곳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 신고를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취재진의 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특파원단은 긴급 총회를 열고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라며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부하 직원의 신고로 불거진 정재호 주중대사의 갑질 의혹. 베이징 특파원들은 정 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사관에 찾아갔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폭언 논란 대해서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다치십니다. 이런 질문도 이메일로 드려야 됩니까, 대사님? 정 대사와 특파원 사이의 소통은 한 달에 한 번, 사전에 이메일로 접수된 질문에만 대답하는 정도입니다. YTN이 정 대사의 갑질 녹취 파일을 입수한 뒤 다시 대사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대사관 직원과 현장 협의를 거친 뒤 대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출근길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0년째 대사관을 드나들며 대소사를 취재해온 현지 촬영 스태프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취재진을 피해 관용차를 돌렸고 정 대사의 목소리는 녹취를 통해서만 방송됐습니다. 순태굽니까 지금? 맞아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그러면? 대사관은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인 직원과 함께 내부 촬영을 했다며 당시 YTN 취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5월 1일부터 대사관 출입 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특파원 전체에 일방 통보했습니다. 최소 24시간 전에 대사관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 등을 신청해야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특파원들은 갑질 의혹 보도에 대한 정 대사의 사적 보복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긴급 총회를 열고 대사관 출입 제한 통보 철회와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했습니다.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으로 2022년 8월 대학 교수에서 현 정부 초대 주중 대사로 직행한 인물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에서 범죄 용의자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총격전으로 4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현장으로 돌진합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는 용의자가 있는 주택을 향해 총을 겨누고 차량들은 주택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난데없는 총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I heard the gunfire and just ambulance, police, everything just everywhere. Just start rushing down. I got out. When I walked down, I'm nervous. I just wanted to cry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Then cops started rushing in. And by the time we were standing here, this whole street just immediately got filled up.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시 주택가에서 범죄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Today's an absolute tragic day for the city of Charlotte and for the profession of law enforcement. Today we lost some heroes that are out to just simply trying to keep our community safe. 3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2명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중범죄 용의자에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접근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4만 5천여 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미국에서는 앞서 지난 20일 저녁에도 마을 축제가 열리던 테네시주의 한 공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난 1월 동해안에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당시 기상청의 예측치와 실제 해수면 높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이 출범 이래 처음으로 발간한 지진 해일 분석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자 동심원 형태로 발생한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상청이 처음 예측했던 지진해일 높이는 최대 50cm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묵호항에서는 82cm가 관측됐습니다.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묵호항 조위관측소에서 확인된 최대 해수면 높이는 101cm. 기상청이 관측한 지진해일 높이보다 19cm가 높고 처음 예측한 수치와는 무려 5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주는 조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해일 자체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 지진해일 높이만을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수면의 높이가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응 과정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쏟아지자 기상청은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반영된 총수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석 등 해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총수위 정보를 고려해서 지진해일 예측과 영향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년 만에 발생한 동해안 지진해일.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잠재적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해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관측 결과를 토대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책임질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축구협회가 후보군 압축에 들어갔는데 올림픽 예선 탈락 뒤 외국인 감독 선임으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위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정희성 위원장이 밝힌 후보 11명에 대한 개별 면접 결과를 공유하고 후보군을 압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초 유력하게 검토된 카드는 올림픽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제 경험으로 그런 팀이 정말 원팀이 이게 됐구나,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 무산되면서 황선홍 감독은 사실상 물망에서 제외됐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여론이 이제 그건 무시를 못하는 거니까. 이제 제일 좋은 어떤 그런 시나리오는 황 감독이 이제 가서 예선 통과를 했으면 1번이었겠지. 사실상 외국인 감독의 무게가 쏠리는 상황. 르나르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과 귀네슈 전 터키 대표팀 감독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을 지도했던 마쉬 감독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 감독 후보들이 협회의 가치와 철학에 맞는지는 물론 이들이 협회에 제시한 조건도 선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서 협회가 제시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완료 시점은 늦어도 5월 중순. 국가대표팀을 이끌 새 얼굴은 누가 될지 보름 안에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아침에 활기를 더해주는 스포츠 업 시간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드디어 KBO 리그 1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KT가 득점왕 베스의 활약을 앞세워 챔피언 결정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는데요. 먼저 대전으로 가보시죠. 으차고 온몸이 젖고 케이크로 머리가 엉망이 되어도 좋습니다. 괴물 투수 한화이글스의 류현진이 홈에서 드디어 KBO 리그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은 SSG를 상대로 103개의 공을 던져 6이닝 7피안타 2실점 호투로 시즌 2승과 함께 통산 100번째 승리를 거뒀는데요. 2006년 4월 12일 LG를 상대로 첫 승을 따낸 뒤 18년 만에 100승 고지를 밟은 류현진. 이제 다음 목표는 메이저리그 78승을 포함해 한미 통산 200승입니다. 그때까지 부상 없이 잘 던지길 바라겠고요. 류현진 선수 축하합니다. 탑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베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던져도 저렇게 던져도 쏙쏙 들어갑니다. 복덩이 베스.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KCC를 상대로 36득점을 몰아치며 1차전 패배를 서룩했습니다. 베스는 이날 전반전에는 무득점으로 침묵하며 KT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하지만 3쿼터부터 베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시작부터 3분 동안 12점을 몰아넣더니 후반전 20분에만 36득점. 그리고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하윤기의 투앤덩크.
이렇게 KT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업이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서울은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이 감도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 호남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남부 곳곳에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호남 지방에는 한때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2도로 중부지방은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0도 등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고요.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포항이 16도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어린이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